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생활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 나오니까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거나 하게 되면 누구나 은퇴 후의 경제 문제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은퇴 전후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중원 컨설턴트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의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중곤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은행에 한 30여 년 근무했습니다. 전 영업점에서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주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투자 설계, 은퇴 설계, 심지어는 세금, 법률까지도 두루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심 분야는 사실 투자, 부동산 이쪽이 많은데 재무 설계 쪽에서는 CFP라고 공인 재무 설계사가 있고 은행의 부피, 투자 관련 자격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블로그 활동은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됐고 하루 방문객이 적어도 1000명, 2000명은 섭니다. 먼저 오늘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흘러가고 연령에 따른 생활 패턴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한다면 이제 성장기, 활동기, 경제활동기, 은퇴기를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요새 100세 시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성장기는 자라서 교육받고 독립하기까지, 취업하기까지 30년을 주로 성장기 1단계로 보고요. 다시 취업을 해서 은퇴까지 이제 경제활동기죠. 그거는 2단계, 미들 단계죠. 사실 거기에 30년을 보고 나머지 30년은 은퇴 단계. 사실 오늘 얘기도 은퇴 설계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은퇴 마지막 30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 기간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활동기, 그 다음에 회상기, 그 다음에 간병기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활동기에는 보통 보면 그동안에 직장생활 하면서 못 만났다는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골프도 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기간이 활동기입니다. 활동기는 생각보다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활동기가 끝나면 회상기라고 과거에 내가 그때가 좋아서 추억이 젖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재무설계 얘기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인생의 얘기인데 그 회상기가 되고 회상기가 지나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간병기인데 실제로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고 건강 상태에 따라 그 다음에 준비 정도에 따라 은퇴 후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은퇴 설계 뭐니 해도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100만 불 그러면 100만 불은 일자가 있고 동그라미 6개가 100만 불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11억쯤 되는 돈인데 이거는 가상에서 얘기인데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나머지 동그라미는 배우자의 문제, 재무적 부분, 돈의 부분, 그 다음에 명예에 관한 부분, 자녀에 관한 부분 그 나머지는 동그라미 6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일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아무리 많아도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all or nothing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은퇴를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재무적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적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재무적 은퇴가 30대, 40대 재무적 은퇴 생각한다는 계획도 없을 뿐더러 현실에서도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은퇴 준비는 최소한
은퇴 마지막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제가 금융인으로서 얘기를 드린다면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연금에 관한 부분하고 보험에 관한 부분 요거는 그때 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금은 늦게 연금을 넣기 시작하면 기간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연금도 종류가 또 많기 때문에 어떤 연금을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때 설계가 끝나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 설계. 보험도 보면 질병보험이 있고 상해보험이 있고 저축성보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그때쯤이 됐을 땐 기존의 보험과 다시 보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질병을 늘릴 것인가, 상해를 줄일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최소 은퇴 10년 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땐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군요. 뭐 컨설팅도 필요하고 그건 은행에 뭐 보험 뭐 웬만하면 뭐 그렇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건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적 부분에서 부동산 쪽에도 관심을 대부분이 많이 가지던데 그때는 대부분 부동산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때는 돼가지고 주거용 부동산도 있지만 수익성 부동산 내지는 투자성 부동산 고루고루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는 시야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퇴 막반에 왔을 때 불과 2, 3년 뒤에 은퇴다 뭐 1년 뒤에 은퇴다 이때 해야 될 부분은 국민연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국민연금을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은퇴되면은 국민연금을 퇴직하고도 계속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넣으면 얼마 넣을 것인지 그러면 수령을 하면 언제부터 수령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령 기간까지 한 5, 6년 내지 7, 8년까지 인터벌이 생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은퇴 크레바스 기간입니다. 그 크레바스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거기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설계가 또 중요해요. 우린 보통 보면 세금 문제만 생각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직장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지역가입자 편입이 됩니다. 네. 지역가입자 편입이 되면 갑자기 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생각도 안 했던 부분. 그때 되면은 그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하고 다른 부분이 재산하고 소득하고 같이 두 개 다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서울에 뭐 10억, 20억 아파트가 있으면 한 달에 건보료가 2, 3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되면은 퇴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도 그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매월 필요한 생활 자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2019년 지금 작년 재작년 자료입니다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부부 기준에 한 270만 원, 지방은 224만 정도, 서울하고 지방하고도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은퇴 자금이 필요한 거를 보면 월급이 딱 끊기는 날부터 내가 스스로 캐시플로를 어떻게 짜느냐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은퇴 후에 캐시플로 짜는 거를 국민연금 개시 전, 개시 후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270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 300은 돼야 안정된 수준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300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입니다. 30년.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좀 많이 타는 사람 180만 정도까지 탑니다. 좀 연기하면 200도 타는데 180을 탄다 쳤을 때 부족분이 120이죠. 그렇죠. 그러면 120만 원을 곱하기 1년이면 12개월 곱하기 30년을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4억 한 5천만 원 나옵니다. 국민연금 빼고 4억 5천 정도. 그렇게 정도는 최소
최소. 이제 은퇴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그래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을 얘기할 때 3층 연금을 얘기하잖아요. 1층은 공적연금, 2층은 기업연금 내지 퇴직연금이죠. 3층은 개인이 넣는 개인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공적연금도 보면 충분한 수준이 되는 국민들이 지금 평균 또 보면 80몇 만 원밖에 안 됩니다. 180만 원 타는 사람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몇 명? 상위입니다. 상위. 예. 상위인데 국민연금도 보면은 좀 미리 타버리잖아요. 미리 타면 감액 기대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 되면은 월 생활비 300만 원 목표로 잡았을 때, 그러면 그 금액을 300만 원 목표로 하려면은 국민연금으로 타는 금액이 많으면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적어질수록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탔을 때 나머지 채우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채우는 부분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이 직장에 취업하는 방법 있잖아요. 다른 새로운 직장.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넣는 개인연금 내지 퇴직연금, 예, 그것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수익성 부동산을 마련해 놨다가 조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단계 대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예. 사실 저는 주택연금은 은퇴 설계에서 캐시프로 설계에서 마지막 히든카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맞춰서 생활비가 있다면, 넉넉하다면 주택연금 카드는 아껴둬야 돼요. 아껴두고 다른 카드 쓰고, 그러다가 성이 안 된다, 부족하다 하면은 히든카드로서 주택연금을 하시라. 주택연금 9억까지 되고, 보니까 뭐 60에 해가지고는 5억짜리 60부터 타니까 100여만 원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 은퇴 설계를 할 때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인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은퇴 설계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국민연금을 타기 전 크레바스 기간을 극복을 못해서 감액 수령하면서 적기 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은퇴를 할 때까지 예. 뭐 넉넉하게 살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재택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한 상황에서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은 국민연금 아직 나오려면은 맞습니다. 5, 6년 남았고, 예. 뭐 특별히 수익 뭐 이런 투자해 놓은 것도 없고,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연령별로 비교를 딱 해보면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가 국민연금을 63세부터 탑니다. 그렇죠. 63세부터 타요. 그리고 65년생부터는 64세부터 타요. 은행 기준으로 본다면 명태가 55, 6세 명태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까지 거의 9년, 10년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은퇴 설계에서는 진짜 은퇴 나이가 많아서 그때 설계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연금까지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대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 자금은 별도로 모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그 기간에는 별도 자금이 있다면 그 기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 개인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그렇게 넣었던 거를 그때 은퇴 크레바스 기간 동안에 수령하는 거, 그게 사실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올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 리스크가 해지될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을 미리 쓰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미리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아껴두고 내가 가진 돈을 미리 쓰는 게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하죠. 예. 그럼 언제까지 넣고 언제부터 타면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계속 넣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 이 질문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가입을 계속하면은 가입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만 많아지는 건 분명한데 생각보다 불어나는 금액이 적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가입 기간 곱하기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요소가, 그 다음에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 그리고 적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타듯이 국민연금도 많이 넣으면 많이 타지만 국민연금은 일반 적금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자 산을 깎아서 고를 메우는 제도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보다가 많이 타는 사람은 비례적으로 불어나진 않아요. 불어나진 않지만은 이미 계속 가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일직장 다닐 때 퇴직 전에는 국민연금을 최고 금액으로 부입을 했어. 하다가 퇴직을 했어. 퇴직을 하는데 퇴직하기 전에는 직장에서 반 넣어주고 내가 반 넣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안 커요. 보통 한 4, 5만 원 넣으면은 직장에서 넣는 것까지 하면 45, 6만 원 넣습니다. 한 달에. 그러다면 최고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인데 퇴직 뒤에 한 달에 국민연금 45만 원 넣기 힘들잖아요. 그러다면 대체적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 평균 납입액 정도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넣었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이 1년 넘어가면은 20년 기준이 5%씩 늘어나요. 아, 지금 36년 이렇게 본다면 1년에 늘어나는 게 한 3.5%, 4% 늘어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넣어보면 1년 늘어나는 금액이 2, 3만 원도 잘 안 늘어나는 걸 볼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금액을 45만 원을 넣으면 그러니까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큼 늘어나는데 금액을 10만 원 딱 줄여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면 나의 국민연금 조회가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인증서에서 들어가면 조회가 되는데 거기서 딱 보면은 내 기준 금액이 있어요. 내 기준 금액이 이미 계속 가입하면서 적게 넣는 기간만큼 적게 넣으면서 그 금액을 까먹어버려요. 까먹어버리면 전체 기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미 계속 가입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어라. 그럼 이미 계속 가입을 할 때도 금액을 높여 넣어서 그렇죠.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높여서 내면 최소한도 45만 원 맥시멈으로 내면 적금보다는 유리합니다. 적금보다는 분명히 유리한데 그래도 국민연금은 산을 깎아서 고를 메우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가 이제 부담이 크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타는 경우에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예, 국민연금에서 사실 제가 국민연금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은퇴설계 캐시 프로에서 국민연금이 핵심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의 중요한 거는 감액을 미리 타면 감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 노령연금보다 늦게 타면 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1년생이다. 61년생 같으면은 63세 생일 다음 달 25일에 타요. 국민연금 타는데 그러다면은 거기서 아주 기간이 좀 남았어. 급해. 생활비 돈은 없어. 그러면 감액해서 국민연금을 탄다. 미리 탄다 말이죠. 1년에 6%씩 깎입니다. 아, 1년에. 그러면 1년에 6%, 2년에 12%, 5년이면 30% 깎여요. 단순하게 본다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을 미리 타면 70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요 감액 대신에 연기는 1년 연기하면 7.2%를 줘요. 감액보다는 1.2% 플러스를 줘요. 그러다면 1년 연기하면 7.2, 2년은 14.4, 최장 5년을 연기하면 36%를 더 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볼게요.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 기준으로 5년을 당기면 70만 원 받잖아요. 네. 5년을 늦추면 136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70에서 136은 딱 꼽절입니다. 거의. 그러면 10년을 미리 타는 대신에
꽃제를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물론 뭐 5년 깎으려는 건 아니고 1년은 땡길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는데 극단적으로 5년 감액이나 5년 연기나 10년인데 그러면 10년을 늦게 탔을 때 얼마간 받아야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 돈또이 그 한말로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오래 살면 무조건 덕이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불문가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12년 정도를 타니까 10년 먼저 받은 사람이 10년 먼저 받은 사람하고 같아지는 기간이 12점 몇 년 되더라고요. 넉넉하게 보면 13년만 타버리면 늦게 타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61세 타는 사람이 5년간 연기를 했어. 그러면 68세가 되잖아요. 8세가 되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쌤 되려면 거기다 12를 더해. 그래 되면은 거의 79세, 80세. 이게 손익분기점 나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80세까지만 살게 되면은 이제 유리해진다 그 말. 무조건 유리하죠. 예,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거는 있고.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가치 판단의 문제고 당장 뭐 아까 내가 은퇴 기간을 얘기했지만 활동기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우선 활동기의 경제적 어떤 생활비의 가치하고 은퇴기, 회상기, 뭐 간병기의 가치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렇죠. 어떤 게 낫다 못하다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면은 좋은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좋고 또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돼요. 60세까지는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의무가입자예요. 의무가입자인데 소득이 없으면서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임의가입자잖아요. 근데 부부가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야 돼요. 국민연금은 10년 이내는 돼버리면 연금 수령 자격이 없어요. 금액을 평균 금액 이상 내야 돼요. 작년 기준에 보니까 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월 10만원 정도는 평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되면은 10년 이상 넣어야 되고 평균 한 10만원 정도 넣어야 된다. 요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넣어가지고 부부가 타면 좋죠. 둘 다 타니까. 지금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최고 수령자가 한 360만 정도 타요. 그렇게 많이 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부부연금 수령자들입니다. 아. 근데 부부연금 수령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부연금 수령자는 한 사람이 미리 사망이 발생됐을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권이 중복이 되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순한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있어서 남편은 국민연금 많이 탔어. 한 달에 150 정도 탔어. 예를 들어서 타다가 배우자는 뭐 10만원씩 뭐 짧은 기간을 하다가 한 50만원 탔어. 그렇다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부부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선택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20년 이상 넣으면은 60%예요. 그러면 150만원 60% 하면 90만원이죠. 그럼 90만원을 탈 것인가? 그러면 부인으로서 자기 연금 50만원 하고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탈 것인가? 그럼 유족연금이 90만원에 30%면 39, 27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연금 50 플러스 27하면 77만원이죠.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타면 90 타는데 자기 연금을 타고 유족연금 분할 비율대로 타면 77만 타잖아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을 하고 자기 거는 소멸입니다. 아. 요런 부분.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부인이 왜 넣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국민연금은 어차피 죽고 난 뒤에 자식을 위해 넣는 연금이 아니에요. 내가 살았을 때
그때 이제 타도 안정적인 캐시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부 동시 가입을 해서 두 사람이 오손도손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연금의 3층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베이스를 깔리고 그 다음에 기업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2층, 3층에 개인연금을 했는데 2층, 3층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언제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수령 전에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활용하는 게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사전에 은퇴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 일자리를 좀 찾거나 수익원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은퇴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우선 현금 흐름의 창출이 없으면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는 재산의 가다 부분보다는 캐시 프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은퇴 캐시 프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월 300만 원의 캐시 프로를 어떻게 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뭐 제2직장 아니면 뭐 수익성 부동산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주택연금은 가장 마지막 히든 카드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여기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성 부동산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상가라든지 그렇죠.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얘기하는 수익성 부동산 투자에서 유의할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수익성 부동산 그러면은 투자 금액, 내가 5억 투자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0이다. 그러면 5억분에 1200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은퇴 후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이러면은 그 근보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이렇게 수반되는 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 글로스 수익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업용 부동산은 자본 손실의 위험성입니다. 아파트는 10억짜리 5억 되긴 어렵지만 상가는 10억짜리 5억 될 수도 있어요. 자본 손실 위험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 투자에서는 정말 종합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요즘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또 자녀와 관련되는 부분, 또 뭐 재산이 많으면 또 자녀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사실 은퇴 설계에서는 중요한 거는 캐시 프로 얘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세금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근보료 부분도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까 수익성 부동산 얘기해서 그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 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이 있고 나오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가급적이면 아웃풋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 바람직하다는 건데, 생각보다 인풋 부동산도 많잖아요. 뭐 아파트 가 있으면은 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건보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니까 건보료 부담이 세금보다가 못지않게 무서운 게 건보료입니다. 앞으로 점점 높아질 거라고 그렇죠, 예측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건보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보료는 은퇴를 하면은 피부양자로 자식들한테 올라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요건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 두 가지로 자격을 박탈해요. 소득은 1년에 3,400만 원 이하는 괜찮아요. 3,400만 원 넘어서면은 당신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고시서 나옵니다. 우리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아예 직장 가입 들어가가지고 근로소득 내버리면 재산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관계없죠. 관계없어. 그것도 아주 건보료 재테크에서 중요한 게
제2직장에 가서 월급이 적더라도 들어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그게 여의찮고 안 된다면은 이제 비부양자 자격 박탈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서울은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건보료 자격이 비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 3,400은 생각보다가 그렇게 우려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재산 요건은 딱 보면 지금 우리 현재 5억 4천만 원 이하는 또 괜찮아요. 5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재산세 가표 5억 4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뭐 아파트 공시가격 그거로 보면은 9억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가표가 지금 현재 60%입니다. 그러면 9억 곱하기 60%는 6954, 5억 4천이죠. 아, 공시가격의 60%가 재산세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시가격 9억 기준의 60% 재산세 가표 밑으로는 비부양자 자격을 박탈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5억 4천만 원, 쉽게 말해 공시가격 9억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5억 4천만 원에서 9억까지, 9억 재산세 가표 기준에 공시가격으로 치면은 9억에서 15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범위에서는 소득요건 1,000만 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재산세 가표가 6억입니다. 그러면 재산 기준으로서는 피부양자 박탈 조건이 들어가.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 안 돼. 그러면은 괜찮아요. 아. 그런데 그것도 또 알아야 되는 게, 그래, 저는 국민연금만 타는 게 있습니다. 아하.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타면 1년에 1,200이죠. 아, 안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재산세 가표가 9억이 넘어서면, 공시가격으로 15억이 넘어서면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원래 로드맵에 2단계 개편이 예정돼 있어요. 2단계 개편에서는 그보다 지금부터 또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강화되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어느 정도 재산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적용이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건보료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건보료 설계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를 내서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건보료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가 조그만한 게 사가지고 뭐 임대소득이나 잡겠다 그런 순간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올해 6월 1일부터는 그거잖아요. 전월세 신고제잖아요. 사실상 이제 주택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잖아요. 사실 좀 뭐 한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보유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산 운영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의 원칙이 있고 자산 배분의 원칙이 있어요. 운영의 원칙이 보편적인 얘기지만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그죠? 유동성은 한가성. 그죠? 뭐 아파트 같으면 한가성은 높잖아요. 근데 단가 같은 거 한가성이 낮을 수 있고, 토지 같으면 한가성이 낮을 수 있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항상 바라는 거. 그리고 자산 배분 원칙을 바라는 거. 지금처럼 보면 뭐 30대, 40대가 영끌로 아파트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산마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내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자산 배분 원칙에서 보면 아주 리스크가 높은 배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런 자산 배분 원칙, 그거를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는 건데, 보통 보면은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많다. 뭐 위험 큰 장사의 옛날 말로 이문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항상 보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관계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이율대응 관계예요. 지나친 쏠림.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부동산 앞으로
시대, 고령화 시대, 저성장 시대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그 지나친 어떤 쏠림의 자산 배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냐. 앞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보료 부담관계, 세금 부담관계 이런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하면은 빚 좋은 개살 구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퇴 재무 설계 어떻게 해야 노후 생활을 안정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했는 게 워낙 좀 범위가 넓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핵심적인 얘기는 자세히 못 드린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구글에서 중원 평정이라 치면은 제가 쓴 글들이 조회가 됩니다. 최근에는 경매 관련 회사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경매 컨설팅을 지금 좀 많이 진행을 하려 하기 때문에 경매 관련돼가 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